교재는 잘 보세요. 교재는 96페이지부터요. 105페이지까지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5페이지를 96페이지를 딱 펴주세요. 자, 그리고 칠판을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경매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입찰 들어가서 낙찰을 받죠. 어디서 낙찰을 받냐면 입찰 법정에서. 그 법정에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판사가 아니고 집행관 아저씨죠. 원래 다음 주에 우리가 저기 12월 5일 정도 가려고 했었는데 법원을. 근데 다음 주에 또 뭐 어떤 학원에서 그냥 그 경매 듣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실무교육을 신청해 놨대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못 갈 것 같고 그 다음 주 한 주 정도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15일 껴있는 그 주 실무교육을 피하세요. 예? 예. 근데 그분들은 미리 잡아놔가지고 뭐 한 학원이 다 빠진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네. 그래서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입찰 법정에 가서 낙찰을 받으시고 낙찰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요. 화가 나고요. 그 다음에 대금 납부하죠. 돈 내고요. 돈 내면 그 다음에 인도명령 신청을 합니다. 낙찰을 받으신 분이 대금 납부하면 즉시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나가라 이렇게 판사한테다가 이 사람 나가라고 좀 명령 좀 내려주세요. 이게 인도명령 신청이야. 판사한테 신청하면 판사가 불러서 물어보고 그걸 심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람 인도하시오 라고 결정을 내려줘요. 판사가 이렇게 결정이 나면 이 결정문을 송달을 하게 됩니다. 보냅니다. 송달하면 누구한테 송달할까요? 거기 있는 점유자한테. 결정문은 그 점유자 인도하시오라는 결정문이에요. 그러니까 점유자한테 송달이 이루어져요. 집배원 아저씨 가서 주는 거예요. 도장 받고 오는 거예요. 자, 송달이 되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절차가 강제 집행이에요. 강제 집행은 뭐냐면 짐을 드러내는 거예요. 짐. 이렇게. 그래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하는데 이 신청은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신청해요. 집행관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법원 견학 갔을 때 집행관 사무실도 볼 거예요. 이때 집행관 아저씨가 이제 강제 집행을 갖다가 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돈을 좀 내면서 신청을 해요. 여기 사무실에 가서. 집행관 사무실에 가면 1부, 2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축구 뭐 이런 그 리그는 아니고 1부, 2부, 3부 이렇게. 요게 이제 그 집행관 아저씨가 맡고 있는 그런 부서의 부서. 강제 집행이에요. 자, 그래서 신청을 하면 좀 이따가 이제 계고장을 붙여서 예고에 예고. 강제 집행 하겠다라고 예고장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집행을 실행한다.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치게 돼요. 여기서 이제 대금을 납부하는 요 날이랑 요게 7월 1일이라고 하면 인도명령 신청을 보통 같은 날 해요. 특히나 이제 대출을 받아서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기는 요 경락잔금을 이제 법무사가 처리해줘요. 그러면서 인도명령 신청까지 같이 가요. 같은 날 신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빠르면 2달, 좀 늦으면 3달 정도 걸려요. 여기까지 짐 드러나는 것까지.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낙찰이 한 100건 정도 낙찰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했는데 안 나가서 짐을 드러내는 거 막상 여기까지 가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0건이 낙찰됐어. 근데 집행관 아저씨가 막 짐꾼들 들고 가가지고 짐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게 한 몇 건쯤 발생할 것 같아요? 10건? 50건? 10건? 또요? 찍는 거예요, 이거. 점수도 매기지도 않고 그냥 찍는 거예요. 그냥 50%? 또요?
80%? 80% 또? 못 받았으면 그럴 거고. 어. 아니, 100건 납치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게 몇 건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찍는 건데 아니 한 1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왜 50%에서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네. 어차피 자기는 강제 집행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강제 집행 소송 비용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낙찰자한테 너 얼마 들 거니까 나 얼마 주면 이삿짐에 나갈게. 그리고 합의를 보고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10건? 그 강제 정도 집행이 많으면 있지 않을까. 경매를 이렇게들 안 하죠. 그렇지. 강제로 하면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저게 뭐 평균이 한 5건 냅니다 이거. 통계가 나온 겁니다 이거. 100건이 낙찰되면 짐 드러내는 요거 가는 게 5건이 5건. 저게 많으면 누가 경매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5건이 있잖아요. 5건 중에 2개로 나눠지는데 안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안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짐 드러내면서 사람을 보진 않아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또 일부 있겠죠. 그럼 우리 드라마에서 본 건 뭐예요? 사람 있으면서 막 신발 신고 들어가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2~3건 된다는 거예요. 100건이면. 그러면 막상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발생하는 것은 100건 하면 2~3건이니까 여러분이 경매를 하신다 그러면 평생 해가지고 100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100건 했다고 쳐봐. 그럼 그 중에 몇 건 한다고? 한 2~3건 정도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경매했는데 첫 번에 그걸 만났어. 그럴 확률은 엄청 낮다는 거지. 아니 친구한테 처음 했는데 그런 사람 만났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지금 경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첫 번에 들어가서 그래서 땅을 샀어. 하여간 그래서 또 첫 번째 그게 아니 왜 그러냐면 어제도 합격자 모임 때 이거 막 얘기하면서 보니까 그 공부를 시작한 이유가 그 우리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좋은 경험이 있는 거야. 부동산 사장님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도 공부해볼까 이렇게. 근데 부동산 사장님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저요. 그러면 내가 해버려. 공부를 할까 그러다가 나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빼. 그게 일반적이에요. 좀 독특한 거예요. 내가 해버려 이런 데.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절차 중에서 여기 인도명령 신청을 한다 그러면 누가 인도명령 신청을 할까요? 누가 할까요? 대금을 납부한 낙찰자가 하죠. 신청 상대방은 누가 될까요? 상대방. 예를 들어서 B인데 점유자죠. 점유자 그럼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점유자 중에는 그 세입자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또 소유자 있죠. 소유자. 세입자, 소유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 있는데 유치권자 같은 경우는 요건 좀 깐깐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해서 유치권자를 끄집어내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누구예요? 세입자나 또는 소유자 이렇게 되죠. 아까 우리 조사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입자가 지금 눌러 앉아 있으니까 임대 시간이 끝났지만 뭐예요? 연장되는 걸로 볼 수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있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세입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인도명령 신청을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을 때요. 만약에 세입자가 B예요. B. 그러면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리를 한다는데 요 소유자일 때는 불러다 물어보진 않습니다. 전혀. 소유자일 때는. 왜요? 당연히 나가줄 사람이니까. 근데 세입자는 어떻습니까? 나가줄 사람도 있고 안 나갈 사람도 있으니까 불러서 물어보죠. 근데 기록상 당연히 대항력이 없어서 나가줄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록상. 그러면 불러서 물어보진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기도 해서 이제 판사가 판단합니다. 나가줄 사람인데 그러면 인도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자. 그래서 B를 상대로 해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송달을 갑니다. 나중에 이제 계고장 묻히고 이제 그날 이제 짐 빼러 갔습니다. 안 나가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B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갔는데 집행관 아저씨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문 두드려 가지고 그죠? 집행하러 온 거 알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다시 한번 또 협상하시라 이렇게 한 번 더 권해보고
그게 안 되면 강제 집행 시작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거기 있는 요 사람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아무개 씨 대시냐고, B 씨 대시냐고 그러지. 그랬더니 B 씨일 줄 알았는데 B 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라. 이렇게 C 이렇게. 그러면 저기서 인도명령 결정문은 누구에 대해서 끄집어내라고 하는 결정문이에요? B에 대해서 끄집어내라고 한 건데 거기 C가 있으면 그죠? 이 사람이 아무리 불법점이자일지라도 요 B에 대한 결정문 갖고 C를 못 끄집어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누구를 상대로 해서? C의 인적사항을 알아가지고 C를 상대로 해서 다시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결정 받아가지고 송달까지 하고 다시 또 간다고 몇 달 걸려요 또. 처음에도 한 2달 걸리는데 이것도 빨리 했다고 해도 2달 또 걸려. C가 또 다른 D를 갖다 놓으면 또 안 돼. 그렇지. 그걸 말씀드려. 그런데 가서 헬로 C인 줄 알고 가서 C 맞습니까? 했더니 C 아니래. 또 이번에 또 바뀌어.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건 아닌데 한 번 걸리면 이제 경매 시장을 떠나게 돼. 첫 번에. 뒤로 바뀌면 또 어떻게 돼? 또 가야 되잖아 지금 또. 그래서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인도명령 신청은 법무사들이 알아서 해주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명령 신청을 할 때 자, 이런 걸 막혀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걸 보호사가 같이 해주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해요? 요구하면 해줘요.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는데 이것까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이거 인도명령 신청도 뭐 10,000원 내외. 요것도 그렇게 비용 많이 안 듭니다. 그래가지고 쭉 진행을 해. 근데 혹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저거 있었으면 바로 집행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되죠. 요때는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요 사람만 바뀌는 결정문을 받아서 집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건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바뀐 사람 이름만 바꿔가지고 바로 하니까 조금만 이게 지연될 뿐인 거예요. 이게 가처분 신청.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한번 좀 또 논란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송달입니다. 송달이 뭐죠? 송달? 보내주는 거야. 결정문을 보내주는 거예요. 보통 보내줄 때 좀 용어 나오는데 교부 송달이라고 그래요. 교부가 뭔지 아시겠죠? 주는 거예요. 집행원 아저씨가 가가지고 아무개 C 이렇게 하면서 B, C 있으세요? 해가지고 나오면 뭐예요? 주고 도장 받죠? 그게 이거예요. 그러면 송달할 때 어느 주소로 하느냐? 주민등록상에 주소 있죠? 거기로 합니다. 그래서 교부 송달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자 지금부터 B씨의 주소가 요 B씨라고 봐봐요. B씨의 주소가 이제 거기로 돼 있어서 송달이 갔어요. 그런데 B씨가 주소가 거기가 맞아요. 돼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실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송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사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 이상이 도망 다닌다든지 그러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주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일반적 방법 가지고 만약에 송달한다면 직장에 다니고 그러니까 맨날 낮에 가면 뭐예요? 송달이 되겠어요? 안 되지. 이게 낮에 없어, 이 사람이.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B가 여기 주소가 있는데 낮에 있어. 뭐 송달하러 와. 그러면 B씨 있으세요? B씨 계세요? 그러면요. 네, B씨인데요 하면서 받으면 송달이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B임에도 불구하고 없는데요? 그래. 세 번째는 없다고 그래. 없다고. 안 산다고. 이런 일이 발생해. 이런 일이. 진짜 안 사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한 시간대는 없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있으면서 없다고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 그랬을 때 하는 송달이 특별 송달이에요. 뭐 특별 송달은 이거 전부 다 이거 누가 주관하냐면 집행관이 주관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 안 살아. 그죠? 주소는 거기고 이 송달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지 이건. 그래서 실제 안 산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이 공시송달 이런 걸 이제 취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제일 마지막이야.
이건 그렇게 가야 될 거야, 이게. 두 번째, 여기요. 낮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밤에 가야지, 그러면. 아니면 아침 일찍 간다든지. 아침 일찍 송달하는 걸 조조송달이라, 조조송달이라. 그 다음에 뭐 야간 송달도 있고, 밤늦게. 그 다음에 주말에 송달하는 것도 있어. 그것도 있고. 그걸 특별 송달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요것이 있어요, 요거.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 공시송달이 아니고 그것도 특별 송달이 있어요. 특별 송달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아까 뭐 조조 송달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야간 송달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있냐면 유치 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집행관 아저씨가 이거 특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이런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문틈으로 딱 넣어. 끝이야, 이제. 송달 된 거야. 받았는지 안 받는지 관계없어.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집행관 아저씨가 인정을 해줘야 돼, 그걸. 그죠? 분명히 있는데 안 받는다 이거지? 그렇게 인정이 됐을 때 하는 거니까 집행관 아저씨하고 좀 친해야 된다고. 발송송달이라는 게 또 있어요. 보내기만 하면 도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받은 걸로 보는 거죠. 송달 간주 이렇게 기록이 떠요. 이런 것이 뭐예요? 전부 다 특별한 송달. 제하시는 분이 1층에서 부동산 하시는데 그 건물 전체가 경매 넘어간 거예요. 경매 넘어갔는데 이분이 권리적으로 보면 대항력이 없어. 그러니까 쫓겨나. 권리금을 못 받잖아, 부동산. 일도 못 하지만.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권리금도 좀 해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길게 좀 하고 싶잖아요. 실제 누구한테 이걸 넘겨가지고 권리금을 해소하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길게 영업을 해야지. 버티는 데까지 버티다가.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대. 저희 지금 이런 상황인데 목표가 뭐냐? 하여간 길게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길게 영업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변호사가 방법을 가르쳐 주대.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줬을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이거. B씨 계세요? 그러면요. B씨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분 언제 들어와요? 몰라요. 이렇게. 자기가 B씨면서. 그러면 등기, 우편 그 배달하시는 분이 가요, 그냥. 도장 못 받으니까. 다음에 또 와요. B씨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지연시키는 방법, 지연시키는 방법. 거기서부터 가르쳐 주더래, 변호사가. 에? 여기서요, 그러니까 이 송달 부분에서 이 경매 자체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써먹고, 여기가 또 지연돼요. 요거, 하나 바꾸는 거? 그러면, 이 B가 이제 C로 바뀌고, C가 D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B가 이제 혹시 세입자라면, 이 세입자는 이번에 처음 경매 당한 것일까요? 예전에도 한번 경매를 당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경험이 많을 것 같아요. 예? B라는 사람은 이번에 첫 번째 경매를 당한 것일까요? 세입자인데 아니면 옛날에도 경매를 당해봤을까요? 옛날에도 경매를 당해본 사람이 인생에서 2번 경매를 당한다 이런 건 쉽지 않아요. 경매 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경매 당해보신 분, 경매를 넣어보신 분, 넣어보신 분은 가끔 있더라고. 타 경우로 집에 등기 온 적이 있어요. 넘어갈 뻔한 적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드물어요. 몰라요. 첫 번째 경우면 대부분.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을 바꿔치기 하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겠지. 누가 가르쳐줬을까? 변호사 아닐지라도 경매 시장에서 여기서 밥벌이 하고 있는 브로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경매도 해보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야. 해보니까 뭐예요? 이게 필요하고 돈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브로커는 이 세입자 B한테 접근합니다. 지금 당신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넘어갔자. 이거 알면서 와요. 근데 보니까 이제 쫓겨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사비를 갖다가 많이 받아드릴게요. 대신 이사비 받은 거에서 몇 프로는 저를 떼주세요. 저한테 맡기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 짓을 해요. 경우에 따라 자기가 딱 나타나. 자기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 바퀴 돌고 왔잖아, 지금? 짜증나 죽겠는 사람한테 C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비 1,000만 원 주시면 제가 깨끗하게 비워드릴게. 이렇게 나와. 다시 한번 돌 거 생각하니까 까마득 하잖아요.
돈 쓰고 싶잖아요. 안 쓰고 싶어요? 다시 2달 이렇게 해서 3달 걸려서 송달도 안 받을 건데 분명히 또. 그래가지고 야, 2천만 원 그냥 주고.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자기가 수고비를 챙기고 나머지는 주고. 이런 사람이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경매 컨설팅 했고 뭐 이런 사무실에 근무해봤고 이런 사람들이 그 경험 갖고 해먹는 거예요 이게. 자, 요 2가지. 자, 요 마지막 여기 강제 집행하러 갑니다 얘. 근데 신청을 하는데 요때 돈 좀 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강제 집행 신청서가 있어. 법원에 여기 집행관 사무실에 가면 있어요. 양식이 신청을 하면 그때 신한은행 가가지고 돈 좀 내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화 드리겠다고 그래. 여기 배당이 되면 여기서 담당자가 좀 있으면 전화가 와. 막 빠른 때는 그날 올 때도 있고 며칠 있다 올 때도 있고. 언제 집행할 때니까요. 날짜를 잡아줘요. 이걸 집행기일이라고 해요. 날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월 7일이다 그러면 요때 그 강제 집행할 때니까 증인 2명 모시고 오셔야 돼요. 그런 안내를 해줘요. 혼자 오시면 안 되고 증인 2명을 대동하고 오시라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고장을 붙이는 게 중간에 나와요. 계고장 붙여요. 이렇게. 계고장 다른 게 아니고 집행관이 직접 나갑니다. 집행관이 직접 나가가지고 법원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 또 집행관 따라서 틀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집 안에 사람이 있다 싶으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붙이고 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없어 보이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밑에 그냥 싹 집어넣고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고 이건 일관되게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강제 집행 들어갈 테니까 준비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통 2주 있다가 진행이 돼요. 그럼 강제 집행 실행하는 요때 그 집 앞에 모이는 사람들이 누구 있을까요? 누가 그 집 앞에 모일까요? 자, 3번째. 누가 모일까요? 거기 오는 사람. 낙찰자 와야 돼.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혼자 가면 안 되고 증인 2명. 만약에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 아저씨 또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일당 좀 줘야 돼요. 3, 4만 원 줘서 증인 세워야 되는데. 또 누가 올까요? 집행관 아저씨 와야 되겠죠. 집행관 아저씨는 일꾼들 이렇게 감독하고요. 중요한 것은 거기 나온 물건들의 목록을 작성해요. 집행관 아저씨가 할 일이에요. 또요. 누가 올까? 진꾼들 오겠죠. 진꾼. 아저씨들 오겠죠. 또요. 있겠지. 거기 안에 들어가 있겠지. 집 안에. 그 사람들은 이제 짐을 드러내는 단계 아니에요 지금? 트럭 운전사 오겠죠. 짐 날라야 되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빠졌네. 열쇠공. 문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강제 집행하는 날 딱 가면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럼 문 두드리면 열어줄 거야 안 열어줄 거야? 안 열어줍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사람들 꽤 돼요. 여기 보세요. 요거만 3명, 4명, 직원까지 따라온 사람까지면 5명, 진꾼 한 10몇 명, 10몇 명, 열쇠공 꽤 되죠. 한 20명 되겠네. 인건비가 얼마예요? 그걸 지금 말씀드릴게요. 요 인건비는 얼마 안 되니까. 집행관 아저씨 인건비도 얼마 안 돼요 사실. 한 3, 4만 원 정도 되나. 집행관 아저씨가 돈 많이 번다고 들었죠? 돈 많이 법니까? 아니잖아요. 집행관 아저씨는 돈을 도대체 어디서 많이 벌까요? 여기서? 어떤 거? 송달? 네, 하면서 어떤? 신청하잖아요. 인도명이 신청할 때 어디서? 되지 않아요? 직군들이 받아가지고 이제 직군들이 받아서 여기 집행관 아저씨한테 주니까. 그 용역 그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용역 사장이 따로 있잖아요. 예. 동산이랑 부동산을 처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장이 이제 자기들이 거기서 이제 뒷돈 받는다고? 거기서는 좀 지겠죠. 그러니까 뒷돈을? 공무원인데? 그거 말고 그 사람 집행관 공무원 아니잖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아니 인도명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에요. 그 뒷돈 받으면 어떻게 되고? 뭔데? 아니
없지 않아요? 그러면 소송 비용이 인도메인 신청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7,500원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네. 그 비용이 100만 원, 200만 원이라고. 동산 경매를 그것도 집행관이 하나요? 그렇죠. 여기서 돈 버는 거예요. 낙찰. 여기 집행관 아저씨가 여기서 가운데 앉아 있다고 그랬죠? 네. 한 건 낙찰될 때마다 퍼센테이지로 먹어요. 몇 프로 뭐. 그건 정확한 요율은 뭐 0. 몇 프로 막 이래. 네. 근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0. 몇 프로 먹어도 크네요. 건수가 많으면, 낙찰 건수가 많으면 부자 돼요. 예. 여기서 돈을 이게 그러니까 집행관 아저씨가 부동산 중개 사무실 사용하고 똑같아. 아니 집행관 경매에서 지금 해주는 거야. 무슨 집행관이 왜 저기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년 퇴직하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저기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별정직. 공무원이잖아요. 신분 자체는 공무원인데 이제 퇴직한 퇴직한 사람들 중에서 하는 거. 근데 퇴직을 했는데 다시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을 받는 게 아니고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수수료. 여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전에 여기 보면 요 입찰 들어가기 전에 여기 물건 조사할 때 여기 보면 현황 조사서 이런 거 집행관이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현황 조사는 집행관이 만들어요. 이거 출장비 10,000원, 20,000원이에요, 이거. 돈 못 벌어요, 여기도. 여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번에 가시면 거기 저기 있어 저 집행관 사무실에 가면 그 수수료 요율표 있어요. 금액이 얼마면 몇 프로, 0. 몇 프로. 이렇게 금액이 얼마 때는 0. 몇 프로.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 많으면 물건이 많아. 집행관 아저씨 입이 찢어져. 낙찰될 때마다 내가 돈 번 거지 바로. 거기서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경매 물건이 10개야. 예를 들어서 낙찰된 거 2개야. 공치는 거예요. 공친다기보다는 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집행관을 갖다가 한 2년 했다 그러면 돈 크게 못 벌고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막 들어와서 막 몇 명씩 들어오고 막 그래서 낙찰이 막 많이 되고 그러면요 돈 벌지. 응? 딱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게 아니어서 사람들은 수수료 받는 거지. 예. 근데 여기 본 집행관 아저씨는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짐꾼은요 32평 아파트다 그러면 한 12명, 13명은 봐야 될 거예요. 오는 사람이. 요 짐을 끌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전후예요. 포장이사 아닙니다. 마대자료 다 집어넣습니다. 대신 이제 비슷한 것끼리 이제 이렇게 해서 목록을 작성하긴 해도 금방 끝납니다. 이걸 지체를 오래 하게 되면 또 잘못하면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빨리빨리 합니다. 물론 또 일감도 많이 있고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실은 뭐 또 좀 커넥션도 있을 거예요. 왜요? 이거 다 입찰한다고 그러더라고. 하는데 이런 건수가 그 전체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지만 부천 지방법원 그러면 그 안에서는 또 뭐예요? 이거 다 일감이잖아. 그렇죠. 이게 하루 일당이 한 9만 원씩 나오면 1시간 반하는데 9만 원. 세죠. 세네. 그러니까 법원마다 이게 똑같진 않아요. 한 6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야. 낙찰자가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12명 이렇게 되면 거의 막 90만 원, 100만 원쯤 가겠어요. 9만 원. 넉넉 잡고 100만 원 봐. 트럭 운전사이고 이 사람 운전하겠지. 왜 트럭 필요합니까? 창고로 운반하기 위해서. 그죠? 이 운반하는데 요거 진짜 이 삽이네. 사단체. 뭐 그런 것도 필요하면 또 비용이 더 올라가죠. 50만 원, 60만 원. 그 다음에 창고 가면 보관료가 나와요. 보관료가 3달치 보관료를 갖다 선불로 놔야 돼요. 선불. 그것도 낙찰자가 다. 자,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낙찰자가 나중에 뭐예요? 일단 부담하고 나중에 짐 주인한테 받아낼 수 있는 건데 거의 못 받아요. 거의. 못 받고 이게 법원에 따라 좀 틀리지만 60에서 90만 원 정도라 보관료가 3달치가. 그럼 요거요. 90만 원. 요거 60만 원, 90만 원인데 90만 원. 요것도 뭐예요? 50만 원, 60만 원, 150만 원, 250만 원. 그다음에 열쇠공이 그래도 한 20만 원 전후 될 거예요. 아니 여기 그렇게 많이 받나요? 출장비가 세요. 받으면 5만 원이 그냥 출장비가 세다니까. 10만 원. 그럼요. 하여간 세. 여기도 한 20만 원을 받을 거예요. 또 교체하면 또 교체 또 비용도 들어가지. 300만 원 finance는 그래서 한 250에서 300 사이 될 거예요. 한 270 정도나 80 정도 이 정도 들어갈 거예요, 비용이.
32평 아파트 정도 기준 했을 때죠. 예? 그럼 본인이 직접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법원이 해주지. 예. 그러니까 강제 집행이 신청한다 그러면 법원이 견적을 뽑아요. 그죠? 당장 뽑지는 않고 이제 해서 뭐 인부 몇 명하고 뭐 해서 다 뽑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사람들 다 입찰로 정해요. 보관 창고까지. 예.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자, 제일 중요한 걸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낙찰 받고 강제 집행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긴 드문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무슨 얘기요? 나간다는 얘기지. 세입자나 소유자가. 짐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간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때 제일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세입자나 소유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낙찰자가 되고 싶으세요? 누가 더 부담스럽겠어요? 서로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낙찰 받으면 이 명도하는 게 부담스러워. 그렇지? 근데 그건 세입자가 되실까요? 소유자가 되실까요? 더 부담스러워요. 가시방석이요. 끝끝내 가면 짐 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벌써 낙찰됐다 그러면 이사 나갈 집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여러분이 세입자라고 쳐봐. 아니면 소유자라고 쳐봐. 한 칸방이든 어쨌든 간에 구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갈 준비를 하려고 해요. 말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언제 올 것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가슴에 부담을 많이 느끼겠냐 이 말이에요. 절차 중에서. 언제요? 이때 놀랍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용 증명만 받아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여기 법원에서 법원 명의로 뭐가 날라온 거잖아요. 이때 놀래서 전화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이게 인도면허 신청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넘겨주라고 지금 결정문이 왔으니까 크게 놀래요. 그러면서 너무한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면 뭐 협조 못한다는 거 하면서 놀래가지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어요? 멘트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멘트도 똑같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그거 아니, 낙찰 받으면 법원에서 의뢰의 하는 절차입니다.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이제 이사 계획 좀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그럼 좀 일찍 나가시면 제가 이사비 좀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무마를 시켜야 된다고. 이 사람 얼마나 놀랬겠어요. 두 번째 놀라는 시점이 또 어디가 올까요? 이거보다 더 놀랄 수 있는데 하기 전에 문 딸 때 열쇠 공개. 물론 그때는 뭐 진짜 놀래지. 근데 계고장 붙이러 왔을 때 또 놀래죠. 빨간 딱지고 뭐 간에 그 계고장 그거 아니요. 그냥 요렇게 요 A4 용지만큼 이거 붙이는 거예요. 우리 교재도 어디 있을 건데. 자, 요 계고 요거 했을 때 누구를 보게 되죠? 안에 있다면 집행관 아저씨 얼굴을 보게 돼요. 여기는 그냥 법원에서 뭐가 날라와서 이렇게 막 가슴이 벌렁거린 건데 여기다 가면 어떻게 집행관 아저씨가 바로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언제 집행할 테니까 이사계획 세우셨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저 낙찰 받으신 분하고 잘 협의하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 보통. 요때 놀래지. 집행관 아저씨는 맨날 이런 일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맨날 똑같은 일 하니까 별 감정이 없어요. 근데 그 상대방인 세입자나 소유자는요.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요때 거의 요 전에 이미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협상은 가만히 보면 급물살을 타는 시점이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협상이 잘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여기 낙찰을 갖고서 저 대금을 낙찰받고 대금 납부하기 전에 가봐요. 이건 문밖 문밖에서 이게 좀 괜히 또 이상한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돈 내서 소유권 시작한 요때부터 이제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급물살 타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예요? 여기서부터요.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요 안에 끝나요. 여기까지 가면요.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여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그날 그 현장에서 이사비 조금 주고, 이거 트럭비 있죠. 이런 거. 이사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이사해서 짐 싸서 이사 간다. 이사차 부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죠.
야,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니까요. 자, 끝났어요. 그래서 요 과정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명도 협상이라는 부분을 또 뒤에서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그 명도 협상할 때 이런 심리적인 과정, 법적 절차를 알고 계셔야만 여러분 전략이 나올 수 있다.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쉬겠습니다.